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60페이지부터 26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에 대해서 한번 봤었죠, 그렇죠? 자, 오늘 배울 박정희 정부 그리고 유신 체제는 박정희 정부도 우리가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박정희 정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그렇게 구분 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 박정희 정부를 우리는 참고로 아세요. 자, 제3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60년대였다. 그 다음에 유신체제가 있었던 1970년대를 우리는 제4공화국 40. 그 다음에 70년대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몇 공화국이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자, 그 옛날 드라마 중에 뭐 제4공화국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뭐 제5공화국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에 있었던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였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언제 등장하게 되면 박정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61년도. 이때 이제 뭘 통해서 박정희가 등장을 하냐? 바로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때 이승만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발췌기원, 그 다음에 뭐 4.4 오입기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재를 해왔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60년도가 되면 이때 대통령 선거에서 3.15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이 하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4.19 혁명을 통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장면 내각이 들어섰는데 이때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선 지 1년 정도 됐나? 1년도 채 안 되어서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면 내각이 붕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라는 겁니다. 5.16 군사정변 누가 주도를 했다? 박정희가 주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군정을 실시해요. 군정이라는 거는 군사정부죠, 그렇죠? 이 군사정부를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바로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군사정부를 실시를 하고, 이때 이제 뭐 여러 언론사, 그 다음에 또 국회 이런 여러 가지 주요 기구들을 다 장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헌을 추진을 하는데, 자, 어떻게 개헌하냐? 자, 다시 내각 책임제였던 것을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꿉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다시 4년 그리고 최대 2번까지 연이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헌법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국회도 양원제를 없애고 다시 단원제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을 바꾸고, 또 대통령도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어디서 뽑는 걸로 바꾸냐?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로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헌을 추진을 하더라. 당연히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 반발이 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회에서 반발이 크고, 또 여러 가지 군사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만드냐면 중앙정보부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1970년대 이후가 되면 70년이 아니라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가 되면 국가안전기획부, 그 다음에 또 오늘날에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정보부였다. 중앙정보부가 이때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정희가 이제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민주공화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정당을 알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공화당 하면 박정희, 자유당 하면 이승만, 이런 식으로 그 정당과 그 다음에 대통령을 이어서 연결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의 국민의힘 하면 윤석열,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하면 문재인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을 이어서 바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당 하면 이승만, 공화당 하면 박정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당을 만들어서 이 박정희가 우리는 권력의 뜻이 없다. 우리는 훌륭한 정치인에게 이 권력을 물려주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박정희가 전역을 한 뒤에 군복을 벗은 다음에 공화당에 들어가게 돼요. 공화당에 들어가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63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누가 당선되냐?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지원 최고의 군사정부 시기 때 이때 국민들이 원했던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정치 깡패들 처벌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자 처벌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던 그런 사람들 다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 보니까 국민들의 박정희에 대한 지지도가 낮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당선되긴 했지만 어쨌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반공주의,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반공을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작년 내각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있어야 경제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구하려고 해서 이제 미국을 갔더니 야, 우리도 힘들다. 우리도 이제 너네 무상 원조하는 거 힘들고 하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라? 일본한테 찾아가라.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한미일 공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이런 것들도 역시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길 원해서 이제 한국이 일본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옵니다. 돈을 빌려와요. 그래서 차관을 얻어와서 이걸 가지고 경제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일제강점기 때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강제징용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해방된 지 지금 2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그 기억을 또 또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6월 3일부터 시위가 발생했다 해서 6.3 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교가 정상화가 되지요.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야, 너네 우리가 도와줬잖아. 6.25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6.25 때 우리가 도움 받았던 것도 있고 또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런 강대국의 협조는 필수적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말들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도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년 가까이 이렇게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게 돼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군대를 그렇게 외국으로 보내면 우리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거는 수업 내용과 관련 없어요. 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약속을 할 때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할 때는 그걸 반드시 문서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뭐 문서가 됐든 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뭐가 됐든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기록으로 그 약속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브라운 각서라는 겁니다.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 이제 한국 군대를 현대화시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개발하기 위한 이런 도움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바로 한미협정에 따른 차관,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에 따른 브라운 각서, 미국 원조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60년대 중반 이때부터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르게 됐는데 이때는 이런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박정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6번째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되더라. 그래서 67년도에 대통령 했는데 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박정희가 지금 몇 번 대통령 했어? 2번 했죠, 그렇죠? 근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몇 번까지 출마할 수 있어? 2번까지만 출마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러면 박정희가 대통령을 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미 박정희는 이승만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헌법을 고치면 되지. 헌법 고치면 되지. 그래서 이제 1969년도에 헌법을 고칩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 출마 횟수를 3번까지 늘리는 3선 개헌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 횟수를 3번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늘리게 돼요. 이때부터는 뭐 초대 대통령 이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3번까지 출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71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 당선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7번째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상대편 신민당이라고 하는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김대중이었어요. 김대중이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김대중이죠, 그렇죠? 그 김대중이 한 5% 차이로, 5%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붙었죠,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다 보니까 여기에서 박정희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요. 만약에 다음에 또 내가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때는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국제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 이 시기에 국제적으로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 사이에서 냉전 체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점점 약해지는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발표했던 닉슨 독트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냉전 체제가 점점 완화가 되더라. 대표적으로 닉슨 독트린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냉전 체제가 약해지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남북 사이에도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1972년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통일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자주, 그 다음에 민족적 대단결 이 3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하자라고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왜 두려워하냐면 지금까지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까지 쭉 이어온 그 반공 정책에 따르면 이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묘사가 됐었냐면 머리에 뿔 달리고 마치 악마, 도깨비 약간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야 어떻게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저 도깨비 같은 악마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되면 우리가 헌법을 또 바꿔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통일 이후는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 라는 명분을 삼아서 헌법을 고칩니다. 그게 바로 유신개헌이에요. 유신개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실 삼아서 유신개헌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유신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 임기가 바뀝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6년으로 바뀌어요. 6년으로 바뀌는데, 자, 대통령의 출마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을 누가 뽑냐?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게 되면 김대중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 어떡해? 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간선제를 실시합니다. 간선제. 어떤 단체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에 의해서 간선제, 여기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고, 또 그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좀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대통령을 뽑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마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힘을 굉장히 실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를 대통령이 추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천해 줬었냐면 유신정의회 소속의 사람들을 추천해줘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박정희에 대해서 굉장히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단체가 바로 유신정의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 바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말이 추천이지 임명이었어요. 임명. 그 다음에 만약에 국회의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었어. 국회 해산권.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법관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이런 것들까지도 대통령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로까지 대통령의 힘이 강했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민주 그런 시스템,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여기에 있는 개헌이란 거는 유신 헌법을 고치자라는 거죠. 그렇죠? 유신 헌법을 고치자라고 하는 100만인 청원운동, 그 다음에 그 3.1절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3.1 민주구국선언, 민주화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자라는 구국선언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조치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유신체제 반대 운동들을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하더라. 자, 그래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통해서 유신체제에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였던 게 70년대의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유신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78년도 6년이 지나서 또 대통령 예, 죄송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되니까, 자, 대통령 78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됐죠. 그렇죠? 이때는 누가 됐냐? 또 박정희가 됩니다. 72년도 대선에도 이때도 이제 유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으니까 박정희가 또 됐겠죠. 그렇죠? 이때는 8번째. 그 다음에 7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정희가 9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박정희가 독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박정희 정부의 끝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자, 이때 박정희 정부가 무너졌던 그 사건, 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12.6 사태였죠. 그죠? 12.6 사태. 박정희의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사망했던 사건이 바로 12.6 사태였습니다. 자, 이때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YH 무역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YH 무역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가 죽고 박정희 정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YH 무역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었냐면 가발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가발을 만드는 회사. 이때 이 회사에서는 그 보통 가발을 만드는 곳이든 신발을 만드는 곳이든 이런 곳들은 여공들이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을 다 외국으로 돌립니다. 외국으로 다 돌리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 여공들을 다 잘라버려요. 이제 회사를 정리하면서 잘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이 여공들이 시위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유신 정권 시기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집회 결사 이런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뭐 시위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탄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YH 무역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을 찾아갑니다. 신민당. 그래서 신민당을 찾아가서 우리 좀 여기서 좀 시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민당의 대표였던 김영삼이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신민당 당사 건물 안에서 이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통 상식적이라면 그래도 야당이잖아요. 야당 건물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끌어낸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유신 체제 이 시기. 그래서 신민당 당사에 이제 경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시위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막 여러 가지 뭐 기물 파손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사람들 다쳤겠죠, 그렇죠? 그 와중에 김영삼도 경찰들에 의해서 맞고 막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삼이 너무 열받는 거야. 아니 무슨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너네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하다가는 너네 조만간에 망할 것이다 라고 악담을 퍼부어요. 그렇다 보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그렇죠? 아니 감히 어디 저런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 나한테 저 따위 소리를 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김영삼을 국회의원 자리에서 제명을 시켜요. 제명. 근데 이 김영삼을 출마시켰던 지역구가 어디냐면 부산. 나가 임마 빨리 나가. 영상 찍고 있다고 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 항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가 빨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 박정희가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회의를 해요. 술 마시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를 데리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부마 항쟁을 좀 무마시킬 수가 있을까 했는데 이때 막 탱크로 갖다가 그냥 아예 그냥 몰아붙이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랬어요. 뭐 그러던 차에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한테 총을 쏴가지고 박정희가 사망하는 그게 바로 12.6 사태였죠. 그죠? 1979년 10월 26일 날 있었던 12.6 사태가 이렇게 터지게 된다. 사실 굉장히 아무 뜬금없었던 그 YH 무효 사건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주어가지고 12.6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가 죽고 나서 헌법에 따라서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 10번째 대통령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임기가 짧았던 대통령이 바로 이 최규하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부의 두 시기 60년대와 70년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0년대는 대표적으로 뭐 한일 협정, 베트남 파병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군사 정부를 실시했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을 대통령 했다 보니까 3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출마 횟수를 3번으로 늘리고, 그거에 따라서 박정희가 한 번 더 하게 됐다.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 뭐 냉전 체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7.14 남북 공동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 개헌을 했다. 그래서 유신 헌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이런 내용들이 있고, 대통령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 주었다. 이거에 따른 저항으로 이런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유신 체제는 계속해서 이어졌었다. 근데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사건은 처음에 그 시발점은 YH 무역 사건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김영삼 제명으로 이어지고 부망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오늘 봤습니다. 자, 영상 길이가 너무 긴데, 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자,